안녕하십니까. 이선복 교수입니다. 우리 회계원리 강의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회계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수업을 할 건지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고 일장 구체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원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공부를 하면서 사용하게 될 교재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수로시고요. 교재 이름은 IFRS 회계원리. 연도는 2019년도 8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신영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재를 갖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회계원리는 특별히 여러가지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없이는 절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재를 준비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복 교수입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에서 주로 회계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번호입니다. sble 동서.ac.kr.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메일로 또 전화드리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휴대폰 번호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이라든가 회계원리 문제를 풀다가 어렵다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원리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회계원리는 크게 우리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3 해서 자, 첫 번째가 우리 회계순환과정과 재무제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가 회계원리 공부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법들이 여기에 이렇게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회계원리 제1장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원리 수업은 3학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이 3시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도 온라인을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는 1절과 2절 특별히 기업의 경영활동과 회계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과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3절과 4절 3절에서는 재무제표 4절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5절과 6절 5절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6절에서는 회계의 원칙과 회계감사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회계라는 처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1절 기업의 경영활동과 회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알아보고요. 또 회계가 기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우리 교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물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또는 재산을 화폐의 크기로 측정해 왔는데 이처럼 물질 또는 재산의 변동을 화폐 단위로 그 크기를 측정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뭐라 한다? 회계라 한다. 그래서 회계에 영어로는 특별히 어카운팅 이렇게 부르게 되네요. 물론 그랬을 때 이제 회계를 적용하는 대상은 우리가 기업의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 외에도 이제 학교나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 비영리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계원리를 수업하면서 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뭐를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업은 특별히 우리가 학교나 병원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하고는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기업을 분류를 해본다 하면 기업이 그 영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회사, 우리가 주로 서비스 회사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상품 매매 회사,
세 번째는 제조회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의 경우에서는 용역의 제공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 같으면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고, 뭐 변호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주요 그런 이제 용역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용역회사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매매 회사입니다. 상품 매매 회사는 상품을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또는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 외부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상품 매매 회사, 유통회사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는 사람, 기계, 원재료 등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 그래서 직접 우리가 제조업체냐 비제조업체는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라는 건 뭐예요? 그 회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우리가 제조업체, 제조회사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우리가 제조회사.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용역회사, 상품 매매회사, 제조회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회계처리나 그런 개정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업 활동의 경우는 우리가 크게 또 세 가지 기업이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업활동, 두 번째가 투자활동, 세 번째가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활동의 경우는 영업활동이란 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즉 용역회사의 경우 용역의 제공, 즉 서비스 제공이 그리고 상품 매매회사의 경우는 상품의 매입과 판매,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 활동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또한 제조회사의 경우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영업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므로 영업활동은 기업의 성장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우리가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들이 이제 용역 서비스 업무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 상품 매매회사 같은 경우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 우리가 이러한 활동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활동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투자활동은 투자활동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과 다른 기업에 현금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영업활동에서 했던 상품이나 제품의 이런 생산 내지는 판매와 관련되지 않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기타 자산들, 기타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품이 아닌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토지도 필요하고 또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또 공장에다가 제품 생산하려면 기계장치를 취득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뭐에 해당한다? 투자 활동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그런 또는 서비스 금융기관이 아닌 그런 회사인데 만약에 현금을 대여해 줍니다.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재무활동의 경우는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발행과 배당금의 지급, 사채의 발행과 상환,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의 차입과 상환 등이 재무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러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다? 재무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요. 주식을 발행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라는 경우는 이제 되게 우리가 상법에 보면은 회사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가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거죠. 주식회사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
그걸 우리가 주식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합니다. 그러면 차입으로 하면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채를 차입했다가 상환하고 또는 만약에 부채도 이 은행에서 직접 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식과 같이 증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 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사채라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주식을 발행하든지 또는 사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든지 이렇게 이런 관련된 우리가 활동을 뭐라 한다? 재무활동이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이제 경영 활동을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결국 뭐가 그 돈의 흐름이 움직이게 됩니다. 돈이 기업 안으로 유출되고 유입되게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어떤 모든 회계 정보들이 이것들이 결국은 회계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산출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절의 회계의 목적과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요. 우리가 전통적인 회계냐, 또 오늘날의 현대의 회계냐,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전통적인 회계의 경우는 첫 번째가 수탁 책임의 이행. 그리고 현대 지금 와서의 회계의 목적은 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수탁 책임의 이행의 경우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회계는 기업의 소유주, 즉 주주로부터 기업 운영을 위탁받은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그 소유주에게 보고하는 것을로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주주가 경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해달라 그러면은 결국 그거를 위탁받은 경영자는 열심히 경영 활동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소유주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 이런 책임을 우리가 뭐다? 수탁 책임이다, 스튜어드십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탁 책임의 목적으로서 이제 회계가 하나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해관계자가 여기 이제 소유주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는 경영자가 소유주에게 수탁 책임의 이행 여부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회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유주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거래처, 정부기관 등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회계는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자인 회계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에서는 이제 소유주는 당연하고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또는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들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회계의 목적이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를 우리가 한번 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 분류는 회계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의 경우는 재무회계는 투자자를 비롯한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일반 목적에 주로 재무보고서다에서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기업 외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경영자 위에도 주주, 채권자, 거래처, 소비자, 정부당국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거, 우리가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공부하는 게 뭐다? 재무제표, 파이낸셜 어카운팅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리 회계의 경우에서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제품의 원가 정보나 가격 결정의 정보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다.
관리에게서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경영자의 특정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되어야 하므로 특수 목적 보고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관리 회계는 주로 이해관계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아까 재무 회계는 뭐였었죠?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지금은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그 매니지먼트 하여간 그 공장장 하여간 그 회사의 경영과 관련 활동하고 있는 모든 중견 경영자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인데 특히 이 사람들은 주로 그 기업의 제품의 원가 정보,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결국 제품을 판매하려면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건지,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제품이 원가로 생산이 됐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회사 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회계는 주로 뭐에서 담당한다? 관리회계에서 담당한다.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관리회계를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특히 제품의 원가 정도를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울 때 관리회계, 원가회계 따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합쳐서 원가 관리회계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기업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무신고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뭐를 내야 됩니까?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었을 때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은 이제 되게 개인보다도 법인의 형태를 떼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서 내는 세금은 뭐라?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세금, 법인세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세금 징수를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계를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한다? 세무회계에서 담당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왼쪽으로 회계 분류에서 재무회계, 두 번째 관리회계, 세 번째 세무회계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무회계에서는 어떤 누구 이러한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 주주,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게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뭐를 통해서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리회계는 이제 경영자,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 최고 경영자, CEO를 포함해서 중간 경영자들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일반 재무제표보다도 특수 목적, 그 회사에서 정한 그 방법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이제 우리가 과세당국 세무서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우리가 세무보고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여러 가지 회계 정보가 제공이 된다 하는데 이제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세금을 납부를 할 때는 세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든 세법으로 하든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꼭 일치하지 않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경우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세무회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회계 원리 처음에 배우면서 이제 회계란 뭐라고요? 어떠한 목적이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는 또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눴었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영업활동, 주로 상품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영업활동. 그 다음에 또 투자활동,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기타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또는 대여금,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투자활동. 그 다음에 기업이 필요로 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주식을 발행해 조달할 거냐,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금, 부채를 통해서 빌릴 거냐,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눠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를 분류는 세 가지로 어떻게 분류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래서 기업 이해관계자가 내부에 있는 사람은
회계에게 제공하기 위한 건 관리회계,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은 뭐 재무회계,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것은 세무회계, 이렇게 해서 또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원리는 이러한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회계 원리를 얼마만큼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여러분이 회계 전문가로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갈 때 아주 이제 탄탄한 지식을 지금 회계 원리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